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인구의 모든 것, 인구라는 단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인구 오너스 시대다, 인구 경제학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설 만큼 인구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구를 특별히 들여다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미 시작된 그런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역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으니까 비즈니스의 전략도 변화해야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4P라고 하죠. 프로덕트, 제품에 있어서, 또 프라이스, 가격에 있어서, 또 플레이스, 이 유통에 있어서, 프로모션, 이런 마케팅이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 다 비즈니스 전략이 바뀌어야 되겠죠. 인구 구조가 바뀌니까요. 그리고 인구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실제로 하고 있고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안에서 이 삶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변화, 기업의 변화, 또 투자의 방향성의 변화,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병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2020년 잠재 성장률 하락과 디플레이션 우려, 경제 위기의 선동인가 현실 경제 인식인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잠재 성장률 추정이라는 이 보고서, 이건 보고서라기보다 논고라고 합니다. 논고, 논문은 아니고요. 보고서와 논문 중간 사이에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논고가 발표가 됐죠. 이 보고서, 이 논고는 제가 이 영상과 함께 제 블로그에 같이 얹어 놓아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다운받아서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일반 보고서보다는 더 좀 어렵고요. 논문보다는 조금 쉬운 그런 톤의 글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 경제 위기론 확산. 디플레이션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물가가 전년보다 하락하는 마이너스 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때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실제 발생하면 그 나라 경제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된다. 아마 한두 주 전에 제가 디플레이션 이야기를 살짝 첨언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 표현이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격이 하락합니다. 여러분, 내구재 살 겁니까? 차 살려다가 지난주보다 100만 원 떨어졌어요. 살 겁니까? 근데 다음 달에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차 지금 살 거예요? 안 산다 이거죠. 내구재 안 산다. 물가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해요. 주가도 하락해요.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겠습니까? 내 집 살겠습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거래가 단절됩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식 투자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 전체에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됩니다. 특히 주가가 크게 빠지면 기업들은 자기 자본이 빠지는 거야. 그러면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싸다는 것인데, 높은 금리에 의존해서 기업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만성질환과 같다, 고칠 약이 별로 없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이미 처했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었고 지금 현재 잃어버린 30년으로 전개되는 양상 속에 있다. 근데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어떤 전문가들은 이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일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향도 있고,
어떤 또 전문가들은 일본의 모델하고 흡사하게 전개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어떤 입장을 여러분들께 굳이 취해드리진 않고 양쪽의 입장을 간략간략하게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물가도 하락하고 성장률도 하락하고 금리도 하락하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연결되는 그런 체제가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선진국은 거의 성인이 다 된 어른들은 20살 정도 되면 뭐 군대 가서도 키 크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키가 조금씩 자라듯이 찔끔찔끔 자라는 모습인 거고요. 애기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올해가 키가 뭐 2배 크고 막 이러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흥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미 키가 큰 거고 신흥국은 키가 작은데 키가 크는 속도는 빠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신흥국들은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 이런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신흥국에 같은 돈도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불확실성은 더 높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금리로 가고 저성장으로 가는 것은 일반적인 선진국화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인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경제와 흡사하게 가는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로 속에 있다라고 보는 입장의 전문가들은 또 이런 입장입니다. 뭐냐면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은 일본과 굉장히 흡사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그 경제 구조 하에서는 예를 들면 수출 경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과 일본이 수출하는 품목들이 다 같아요. 우리나라도 자동차, 일본도 자동차.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비슷한 산업 구조가 아주 흡사하고요. 제도나 법적 제도,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도 세계적인 범주에서 보면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러나 세계적인 관점에서 200여 개 나라의 관점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흡사한 나라인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경제구조, 산업구조, 그리고 문화, 역사 혹은 뭐 제도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여러 나라들과 다른 선진들과는 달리 일본과 흡사한 구조화에 있고 그런 거시적인 움직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갈 수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고 최근에도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하락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1%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2019년 들어서는 계속 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8월에 마이너스를 처음 찍은 것이죠. 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입니다. 정부는 2019년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5로 봤고요. 한국은행은 2.2, 그리고 KDI는 2.4, 현대경제연구원은 2.1, 한국경제연구원은 1.9. 저도 아마 하반기 경제전망 오마이스쿨 강연을 통해서 아마 6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2.1% 성장률로 전망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좀 천차만별인데 물론 시점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달 전망이고요. 뭐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전망이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시점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시 발표되면 조정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기이하게도 정부나 KDI나 한국은행과 같은 공공 사이드는 상대적으로 높게 진단하고 있고 민간 사이드는 상대적으로 낮게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2%대 달성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최근에도 어렵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성장의 둔화도 있고 또 물가 상승률도 하락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마 지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지만 물가 상승률의 레벨 자체가 2000년대 10년 동안에는 3.5% 정도를 유지했는데 근데 2012년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이후에 2010년대를 보면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1%대다. 레벨 자체가 떨어졌다.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다. 이게 선진국화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본화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번 달 물가 상승률, 월간 물가 상승률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내내 1%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최적의 물가 상승률, 목표 한정 물가가 2%대예요. 그러니까 2%를 계속 하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가 기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8월 달에 0%대를 기록했고요. 사실 이 0%는 소수점을 더 밑으로 내려가면 0.036, 그러니까 0.04 혹은 0.036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물가를 1965년 이래로 역대 최저, 그러니까 월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8월 달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 수준이다 라는 것이 발표됐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도 물가 상승률의 레벨 자체가 다운되고 있고, 최근에는 1%대에서 0%대로 전환됐고, 그리고 더 가까운 시일 내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니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이 별거 아니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면 디플레이션 아닙니다라고 손드는 게 맞지만, 그 영향이 굉장히 가혹하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책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디플레이션 되지 않을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남은 하반기 동안 국제 유가가 반등합니다. 국제 유가가 반등하니까 국내 물가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과정에서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마도 10월 달 혹은 11월 달 두 달 중에 한번 기준금리를 또 인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니까 물가가 또 반등할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0% 마이너스 물가를 지속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도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안도감을 갖는 것보다는 그런 새로운 또 다른 변수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또 짊어져야 될 거대한 숙제 하나, 바로 잠재 성장률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잠재 성장률 추정 그 논고에 따르면 5년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했더니 잠재 성장률이 5.1, 4.1, 3.2, 2.7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년 단위가 아닌 19, 20년 동안에는 그거보다 더 하락하는 모습으로 잠재 성장률을 추정했습니다. 그럼 이게 잠재 성장률은 뭐냐? 그럼 잠재 성장률의 잠재라는 단어를 빼면 성장률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단어고, 경제 성장률에 잠재라는 단어를 붙인 거죠. 경제 성장률이라는 개념은 제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 빵집이 있다. 빵집의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 근데 지난해 매출액이 100만 원인데 올해 매출액이 105만 원이다.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5%가 늘었다. 그러면 이 빵집의 경제 성장률은 5%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국가 단위로 해석하시면 그게 경제 성장률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잠재 성장률은 뭐냐면요. 자, 5톤 트럭이 있어요. 그럼 5톤 트럭은 5톤만큼의 물건을 짊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5톤 트럭이 작년에는 5톤을 들고 다녔다가 이번 달에는 3톤을 들어요. 이거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인 거죠. 실제. 근데 재밌게도 5톤 트럭인 녀석이 5톤을 못 들어요. 3톤밖에 못 들어요. 다시 말하면 5톤 트럭짜리가 뭐 바퀴가 하나 빠지고 뭐 어쩌고 해서 3톤짜리 트럭으로 변화된 양상. 이게 잠재 성장률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등치값도 못한다는 말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헤비급이 왜 미들웨이급이 됐냐라는 얘기. 이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다.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이렇게 하락하는, 침체하는 국면, 구조적 장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는 그 배경을,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자면, 한 가지가 자본 투입, 한 가지가 노동 투입, 그리고 마지막가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총 요소 생산성, 자본 투입, 노동 투입.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잠깐 말씀드려보면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기업이 있습니다. 생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노동이 필요하죠. 또 자본이 필요하죠. 토지도 필요하죠. 기술, 정보 이런 것도 필요하죠. 어쨌든 이게 이제 생산의 3요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결국은 노동 투입이 줄어들면 잠재 성장률이 줄어드는 거죠. 아까 10년 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이만큼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이만큼 줄었다. 그러면 노동 투입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헤비급 운동선수가 미들웨이급으로 줄어드는 현상. 그러니까 노동 투입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본 투입도 줄었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경제.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본 투입이 줄었다.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 이 단어가 좀 어려우시죠?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단어는 자,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은 눈에 보이는 투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총요소 생산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입 중에는 뭐가 있냐면 기술 혁신. 그러니까 기업이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해서 생산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생산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총요소 생산성이에요. 그리고 경영 혁신도 가능해요. 그때는 좀 비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다가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는 거예요. 또 노사 간의 갈등을 완화해요. 예를 들면 노사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생산적이지 못했는데 노사 갈등이 완전히 줄어들어서 새로운 경영 혁신이 이루어져서 생산성이 높아져요. 이런 것들이 총요소 생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재 성장률 개념을 한번 볼게요.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했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동했을 때 어쨌든 내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게 바로 잠재 성장률인데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자 보세요. 2.5% 이상 성장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경제가 선진국화된다. 혹은 일본화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한 가지만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조금 이론적인 건데요. 이번에 잠재 성장률 추정의 노동 투입 측정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한 배경 좀 뭐 대학생 여러분들은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노동 투입하면 뭐였어요? 총 취업자 수였어요. 우리나라 총 취업자 수가 몇 명입니까? 약 2,700만 명. 요 정도가 총 취업자예요. 그러니까 총 취업자가 노동 투입량인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계산했었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노동 투입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총 취업자 수가 있지만 근로시간이 줄어요. 그러면 작년에 총 취업자 수랑 근로시간이 이만큼 줄어든 올해의 총 취업자 수를 그대로 같은 노동 투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총 평균 근로시간을 곱해서 일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이거보다는 줄어들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노동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총 취업자에서 보통 노동의 질을 평가하는 뭐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본 잠재 성장률 추정 한국은행에서는 그 노동의 질을 판단하는 그 변수를 학력으로 봤어요. 많이 쓰는 일반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노동의 질을 평가하는 그 학력 변수를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는 총 취업자가 2,700만 명이었다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10년 전에도 2,700만 명이었는데 대졸자 비중이 50%였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역시 2,700만 명 총 취업자가 같은데 대졸 취업자가 80%예요. 그러면 같은 노동을 했어도 노동의 생산성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노동의 질까지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동 투입을 조금 더 합리화했다, 객관화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 기준을 변경해서 앞에 것까지 소급 적용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추이가 정확히 맞다라는 것까지 팁으로 뭐 종종 이제 제 블로그 찾아와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질문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참조가 되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잠재 성장률, 좀 웃으면서 강의할 수 없는 주제지만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또 디플레이션 우려도 상당히 조성되고 있는 상황. 어쨌든 이런 상황 하에서 잠재 성장률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대책을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한 가지가 말 그대로 노동 투입을 늘리죠. 노동 투입을 어떻게 늘립니까? 소위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인력들을 우리 사회 참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여성 인력, 취약계층 인력, 혹은 고령 인력, 뭐 이런 인력들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외국인 취업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이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자본 투입도 늘려야겠다.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거. 뭐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규제 자유투구.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도 더 강구가 돼서 투자, 자본 투입이 더 늘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총 요소 생산성. 이게 문제가 이 세 가지로 귀결이 되죠. 총 요소 생산성 측면에서도 역시 기술 혁신, 경영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인재를 양성하고 그런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현 경제에 당면한 이런 상황에 적합한 그런 경영 혁신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또 보이지 않는 그런 투입적인 요소도 계속 증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대책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디플레이션 우려도 어느 정도 그냥 간과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차대한 문제로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